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을 적극 활용해서 거래를 하면 차익 거래이고, 일개 개인이 돈 좀 있다고 해서 파생 상품을 적극 활용해서 현 선물 연기 거래를 하면 시세 조종행위라고 그러죠. 오늘 주가가 신고가를 이틀째 갱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자동차주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현선물 스위칭 거래가 내일도 이어지면 내일은 뭐 네이버가 날아가겠네요. 네이버가 올라간 이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현선물 스위칭 나오면서 바스켓 내에서 이 불균형이 생기니까 조정하기 위해서 못 갔던 종목이 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틀째 이렇게 대형주의 순환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생각보다 못 오르거나 아예 눌리기도 했죠. 아니, 왜 지수가 신고가를 가는데 내 종목만 못 고냐고. 진짜 이렇게 화가 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게 시장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납득이 안 가는 현상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뭐 사소하게든 크게든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완전히 틀린 소리라고요. 오늘 인트로가 왜 이렇게 기냐고요? 아이고, 오늘 코스피에서 장중에 제법 많이 벌었었던 거를 이 오후장에 볼이 살아나면서 상당량 반납한 데다가, 야간에 그 해외에서 나름 또 잘 벌던 것을 진짜 어이가 없게 방금, 그러니까 새벽 5시 39분에 이 파이자 뉴스가 시장을 순간 놀래켜서 또 상당량 스탑을 날리게 됐죠. 그래서 어이고, 뒤통수가 뜨겁습니다. 아이고, 연말은 그냥 좌판 접고 산속에라도 가야 되겠습니다. 자자, 고만 하소연하고요. 생생한 마켓 리뷰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아시아 세션 또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 이후 호가가 가벼운 상태에서 위쪽 한번 트라이하고 바로 아래쪽 스트레이트로 밀려서 전일 종가선을 살짝 깼었는데요. 그 다음 또 V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백오데이션이었어요. 어제 설명한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 물량을 한꺼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동성이 큰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네이키드로 대량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물을 현물로 바꾸는 그 스위칭을 하죠. 물론 3692 만기월에 그 동시효과에서 현물로 스위칭 할 수 있지만, 그날 하루에만 이 선물을 다 현물로 바꾸면 좀 리스크가 크죠. 예. 그래서 대강 어느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니까 즉 그 내가 현물을 저 아래 주식을 뭐 얼마에서 샀다고 했을 때 이쯤에서는 청산을 하든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선물을 갖고 있었던 거를 팔고, 그리고 그 팔 때 그냥 막 이렇게 막 집어던져서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못 올라가게 매도가를 누릅니다. 그러면서 현물을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현물은 사는데 선물을 매도하니까 현물 고평가에 선물은 저평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기관은 이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에 매도 물량을 내놓는 매도 차익 거래를 발생시킵니다. 오늘 혹시 이런 거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현물 코스피 200 지수를 뭐 어떤 증권사에서는 2초마다 한 번씩 뿌려주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뭐 한 5초, 10초 뭐 이렇게 뭐 추정치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들어온지를 보면 되냐면, 이건 뭐 팁이긴 한데요. 가장 짧은 틱으로 봅니다. 그러면 짧은 틱으로 봤을 때 이 진폭이 선물보다 그 현물이 더 강하고, 그리고 그 진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상대 효과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현물을 계속.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 유동성이 크지만 막 이렇게 쳐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물은 그 알고리즘 거래로 사게 되면 상대 효과에 막 사거든요. 그러면서 일순간으로는 이 현물 가격, 그 코스피 200 지수가 2초 지수나 뭐 1초 지수 뭐 이런 걸 보면 선물은 가만히 있는데 얘만 한 0.5포인트 정도 강세가 됐다가 다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0.5포인트 강세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현물만이 유난히 강세를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신호구나. 그러면
선물은 그렇게 못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선물을 그 기관들이 사서 현물을 파는 그 매도 차익 거래를 하겠구나.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지수익이 밀리잖아요. 그거는 그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거고, 오늘처럼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밀린다. 이거는 현선물 스위칭이에요. 기존에 샀던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현물을 사면서 그것만큼 선물을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도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스위칭해서 그렇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니 왜 내 종목만 그렇게 안 가냐고. 응? 이거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매도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요즘에 액티브 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종목만 삽니다. 예. 그 골고루 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액티브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패시브가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패시브도 요즘에는 그냥 플레인 바닐라 패시브가 아니라 이 특정 종목들의 가중치를 더 주는 ETF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골고루 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골고루 사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 프로그램 매도 효과가 쫙 쌓이는데, 매도 효과가 나오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만 딱 사들어가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안 사들어간다. 그러면 뭐겠어요? 매도 효과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외국인이 안 사는 종목들은 밀리는 거죠. 참 웃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언급한 오늘은 그러면 네이버가 날아가겠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물론 이따가 좀 있으면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뭐 증시가 열리겠죠. 근데 정말로 네이버가 날아간다면 한번 그거 보세요. 프로그램 매수 그 네이버에 그 알고리즘 매수가 들어오는지. 예. 그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 보면 이미 상당량의 종목을 땡겨놨어요. 뭐 지난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LG막 땡겼죠. 그리고 어제는 자동차주 막 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이버도 시총 상위 종목인데 얘는 생각보다 그동안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쫙 그 언택트라고 해서 뭐 달렸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지금 석 달째 횡보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최근에 막 매수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이렇게 시총의 그 코스피 200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상대적으로 대량 매수가 안 들어온 종목은 비중이 지금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는 한참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옵션 만기 주에 뭐 찌질한 종목들이야 동시효과에 처리할 수 있지만 대형주는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몇 주간 상대적으로 인덱스 내에서 언더퍼폼한 종목들을 날 잡아서 사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젠 오늘 네이버가 이젠 그거를 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네이버가 많이 올랐다 쳐봐요. 그러면 뭐 네이버가 저는 솔직히 무슨 이유로 올라갈지는 몰라요. 뭐 언론이야, 뉴스는 뭐 사후 해석으로 갖다 붙이는 거니까요. 참, 아무튼 그 11월부터 시작된 외국인이 갑작스러운, 정말 그 흔히 볼 수 없는 이 대량 매수 사태는 시장에서 이 다양한 거래들이나 이 부수적인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스터디 케이스가 되고 있으니까 뭐 하여튼 뭐 계속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 보겠습니다. 유럽 세션은 오늘도 증시가 재미없었고요. 아니, 나중에는 아예 하락까지 했죠. 그 파이자 뉴스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달러가 약세였는데, 어제 제가 엔화를 보면서 달러와 약세로 비달러 바스켓들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고, 비달러 바스켓 중에 비중 1위인 유로화가 최근 한 뭐 일주일 넘게 이게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중 2위인 엔화가 그동안 너무 못 갔다라고 하면 내일 모레가 통합옵션 만기인데 당연히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어야만 이 바스켓 밸런싱 맞출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엔화 콜옵션을 좀 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저는 콜옵션 많이 못 샀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엔화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제가 엔화 거래에서 돈 번 적이 별로 없어요. 얘는 정말 갈 때만 딱 움직이고 안 갈 때는 진짜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이제 샀는데, 그 아시아 세션에서는 정말 해도 너무 안 움직여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션 들어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담은 가격보다는 수익권이었지만 세타 효과가 큰 거예요. 왜냐면 내일이 만기니까.
그래갖고 생각보다 못 올랐어요. 그리고 유로화는 이 유럽 본장 초반에 이익 실현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엔화는 크게 못 오르려나 보다 해서 스프레드를 조금씩 닫았더니 아이고 그 9시 반, 밤 9시 반 이후로 손절매랑 함께 델타 H 들어오고 해서 엔옵션이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뭐 셋 답을 났으니까요. 참 이런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갖고 옵션 거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번 엔옵션 관련 그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이 손실은 옵션 매수 금액으로 한정되고 이익은 업사이드가 꽤 많이 열려있는 데다가 굳이 해지를 하지 않거나 지수 선물로 교차 해지를 해도 되는 그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실제로 이 트레이딩 데스크 앞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 편하게 휴지 됐네 하면서 1, 2천만 원 태워버리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물론 저는 진짜 10년 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제가 거래가 나빴다는 뜻은 아니고 스프레드로 닫았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안 가서. 그래서 확실하게 이익은 고정했지만 이 업사이드를 안 열어놨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닫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익의 뭐 상당량은 놓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내가 업사이드를 열었어야 되는데 나도 아직도 부족한가?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엔화에 대해서 워낙 제가 안 좋은 감정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닫았던 것 같아요. 저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많이 챙겼거든요. 그런데 엔화는 하여튼 자기만의 잘 안 맞는 종목이 있어요. 뭐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또 미국 세션 설명할 때 또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 농산물들 보면 오늘 이 소맥이 장중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일 저는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이익을 어느 정도 고정했지만 그 전에 선물을 제가 들고 있던 건 손절하고 콜옵션 매수로 스위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델타 커브가 완만해졌을 뿐이지 오늘 뭐 장중에 밀렸을 때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580선을 내려왔을 때는 그때 이제 콜매도는 그대로 두고 이 콜매도 대금에 해당하는 수량이 콜옵션을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속 아래로 밀리면 밀릴수록 저는 콜옵션을 더 사고 롤링 다운을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주봉이 완전히 부러진다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 잘라야겠죠. 근데 그래도 위쪽을 닫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볼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다 오른다 또는 만약에 어제 뭐 장중 조정을 짧게 주고 다 그냥 끝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콜옵션 매도한 거는 약간 손실이 나더라도 그건 잘라야 돼요. 그래야만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트레이딩 할 때 보면 이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트레이딩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옵션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옵션은 또 사실 생각할 게 또 많이 감마, 세타, 배감 이런 거 많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거래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손익비가 많이 나오는 트레이딩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두렵다면 어쨌든 스프레드를 닫아가면서 해지를 할 때 정말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스프레드를 싹 열어라. 그래서 델타를 오픈해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시황 얘기하다가 또 트레이딩 스킬 이야기로 새버렸는데요. 다시 유럽 세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나머지는 조용했어요. 이 독일 증시 반등 못하고 계속 밀렸고 확 하고 폭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솔솔솔솔 계속 밀렸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없고 그냥 이달 15일에 예정된 ECB 회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만간에 독일 증시가 확 하고 밀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때는 적극 담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밀릴 거라고 뭐 예측을 해서 뭐 풋옵션 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if 독일 닥스 지수가 밀리면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 롱을 담을 거다. 그런 정도입니다. 자, 경기 지표로는 오전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 나왔어요. 57.8로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죠. 홍콩 시장은 초반에만 혼조세를 보였고 뭐 나머지는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갑자기 악화됐었죠. 뭐 78만 건. 근데 이번에는 71만 2천 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시장에 영향은 없었어요. 미국 세션에서 발표된 미국 마키 PMI, 서비스 PMI도 58.4,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고요. 자, 그리고 본장 나오고 열린 이슈지만 이 ISM 서비스업 지수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가 지표들이 나올 때 바로바로 시장에 원래 영향을 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계속 영향을 안 주고 있다가
모든 게 다 확인되고 나면 그래 문제 없지? 라고 해서 이제 본장에서 자기 갈 길 가고 막 이런 것들 이슈가 생기면 조금씩 그 어떤 배드 이슈들을 쌓아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이슈가 좋았죠. 같은 지표들이. 그래서 그 지표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다 확인하고 천천히 이제 롱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저는 오늘 시장 그래 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스닥이나 S&P를 산 건 아니었고 제가 오늘 좀 보고 있었던 러셀을 좀 샀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 참 뒤통수 맞았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시장은 바로 뚝 하고 부러지지 않아요. 이 풋옵션은 아무 데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 매도라는 것도 장중에 한참 고점이라 생각할 때 뭐 조금 매도해서 장중에 걷어내야 되는 거지. 이 강세장에서는 이 막 내려간다 하면서 쫓아가서 매도하잖아요. 그냥 바로 물려요.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형 기관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빅스 바닥권이야, 빅스 사야 돼 이럴 필요 없어요. 충분히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고 빅스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때 빅스를 사도 듣질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개인들은 빅스 거래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 빅스 ETF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아무튼 유럽 증시는 재미없었고요. 유로화는 강세를 이어나갔으며 유럽 채권은 특히 이탈리아 채권 중심으로 전일의 하락폭을 싹 위로 돌려서 마감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미국 세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는 주가 지수가 러셀을 제외하고는 추세적으로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S&P가 이 ISM 서비스업 지수 잘 나온 것까지 확인하고 위로 돌았다는 것, 그리고 장중에 이 눌림이 나와도 오히려 강하게 반등을 한 듯. 그래서 뭐 강세장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1시에 오펙 회의 마무리되어서 발표가 있었죠. 감산을 770만 배럴을 써면 720만 배럴로 줄이자고 했어. 그러면 이젠 뭐야 뭐 그냥 770만 배럴 감산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올 법도 했는데 생각보다 급락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45.8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매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전일 이 44불대에서 이 오펙을 노리고 들어온 배팅이 아니라 이 유로 그러니까 통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 아이고 죄송합니다.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으로 커머디티 페어를 이렇게 롱 잡은 거 그런 것에 어떤 그 이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이면 이제 통화옵션 만기잖아요. 그래서 대강 이번 그 유로 급등은 요 정도로 이번 주는 마무리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계속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45.80달러 그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기름이 하락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강 이 정도면 다 온 거다. 그리고 이벤트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뭐 오펙 이슈도 다 끝났고 그래서 막 기름이 막 추가로 뭐 46불, 47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기름 이벤트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천연가스는 오늘 무려 8.85%, 뭐 장중 거의 10%까지는 아니면 9% 넘게 빠졌는데 완전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해서 거의 뭐 코로나 발발할 때의 가격으로 돌아간 수준이죠. 근데 여튼 기름도 그렇지만 이 천연가스도 제가 모르는 종목이에요. 저는 이 업계에 아주 빠삭하신 분이나 업계 종사자 아니면 가스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 옥수수나 뭐 소맥 같은 거 거래하는 거 제가 무슨 소맥을 압니까? 이 뭐야 그 27.5kg인가 그 1부쉘에 그런 거 한 5,000부쉘 뭐 10,000부쉘 제가 그 옥수수나 소맥 이런 거 제가 뭘 합니까?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이젠 그 이 트레이딩 로직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면 물론 복잡해서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복잡하면 이 오버피팅이 돼요. 과체적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어를 잡고 대강 이 정도 손익비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트레이딩이 투박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벌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뭐 벌 거라는 자신은 없지만 뭐 벌어왔으니까요. 또 자꾸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자, 개별 종목 볼게요. CBSS가 강세였고요. 그리고 파이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장막판에 이 코로나 백신이 연내 보급 계획 물량을 이 콜드체인 시스템 부족으로 절반밖에 못 공급할 거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그 급락이 나온 시점은 5시 39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5시 39분. 그런데 5시 30분까지 이미 시장이 쫙 반등을 하고 조금 쉬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켓 뎁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훅 하고 밀린 겁니다. 참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잘 나가던 포트폴리오가 확 망가져서 러셀 그 1% 넘게 플러스가 났던 게 이게 러셀 같은 거 거래하기 힘든 게 러셀은 사실 중소형주인데 중소형주라고 해도 뭐 중소형주 인덱스 싹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위 종목도 많아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도 뭐 삼성전자가 시총에 그 코스피 200 바스켓 내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 러셀 2000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 높이 있는 상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마켓 뎁스가 부족하면 이런 급락이 여지없이 깨집니다. 아무튼 그 뉴스 때문에 오늘 이익이 확 하고 감소가 아니라 손실을 봤죠. 그 거래소는 어쨌든 참 그래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또 오늘 저는 국채 숏을 쌓을 기회를 봤어요.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유럽 국채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 미 국채도 상대 금리 매력도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겠지. 그러나 진짜 이만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년 국채를 거의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국채 풋옵션도 진짜 적지 않은 양을 샀거든요. 근데 가격을 너무 좋은 자리에서 잡아서 오케이 나 정말 잘 잡았다. 이 어큐뮬레이션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는데 이 파이저 뉴스가 나오면서 국채가 위로 빵 하고 튀면서 이 스탑이 나가버린 거예요. 스탑이 참.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풋옵션도 제가 잘못 산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이익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굉장히까지 아니면 제법 났는데 이 어떤 트레이딩 로직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절에 청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제가 시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가 유럽 국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지금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 유럽 국채 어제 오늘 이렇게 반등할 때 미국 국채는 상대적으로 못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현재는 금리가 일단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계속 부각돼서 하방 경직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이거 진짜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인가? 물론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 이건데요. 유로존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유로존 국채가 뿌러기지기 시작. 지금은 뭐 연말까지 전부 다 이 알코올에 중독된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에 중독된 것인지 시장은 닥치는 대로 이탈리아 국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국채 계속 사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먼저 이 국채 부러진다? 나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파이저 뉴스 새벽 5시 39분에 발표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마켓 뎁스가 부족해서 지수 빡 빠지고 그리고 뭐 채권도 스탑 나가고 급등해서 그런데 보면 그때 반응한 거 보면 증시랑 국채랑 위험자산 통화 요거 제외하고는 유로나 yen 이런 건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켓 뎁스가 부족한 놈들만 그렇게 팔랑귀처럼 움직였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 그렇게 쫙 빠졌다가 또 다음 5분 봉에서 미친듯이 보합으로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 증시는 보합 마감을 했는데 시장이 그만큼 가볍다. 그래서 변동성이 터질 상황은 아직은 멀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짧게 바로 시장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은 가볍습니다. 우리 시장은 신고가 영역인데다가 오늘도 또 야간에서 합성 선물이 1포인트 넘게 올라서 마감을 했죠. 근데 내일쯤이면 시장은, 그러니까 이따가 열릴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 아래로 무슨 사요나라 폭락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안 나와. 주봉 마감일이니까 적당히 그냥 주봉 윗꼬리 만들다 생각한 정도로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됐죠. 오늘 뭐 도치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적당히 주봉 윗꼬리 만든다 이렇게 보고 시장은 완전 엣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거의 무포로 가서 가볍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